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미시경제학 강의 한번 녹화 시작해 볼게요. 저번에 9주차 슬라이드를 제가 다 끝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일단 이 슬라이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슬라이드로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저번에 마지막 비디오에서 제가 비용 극소화 문제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 극소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 기업의 한계 기술 대체율, 그래서 RTS랑 그 다음에 요소 가격의 요소의 상대 가격이 서로 이제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 기하학적인 의미, 그래서 등량 곡선이 이렇게 등비용 곡선과 서로 접하는 점에서 이제 요소의 이제 최적 선택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선택은 이제 우리가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과연 얼만큼 투입해야 되는지, 기업이 만약에 Q바만큼은 이제 생산을 이게 이제 target quantity라고 하면은요, 이만큼 목표 생산량이 있어요. 그럼 주어진 임금과 그 다음에 자본의 그 비용이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노동과 자본을 과연 얼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생산함수가 컵 더글라스로 주어져 있을 때 요소 수요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거기까지 알아봤거든요.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거 외에 다른 생산함수에선 과연 우리가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example은 이제 레온티에프 테크놀로지예요. 자, 레온티에프 테크놀로지의 특징은 이렇게 미니멈 함수가 앞에 쓰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과 노동의 이제 그 둘 중에 최소화된 그것만큼 이제 그 가치만큼 그 값만큼 이제 생산할 수 있다는 게 레온티에프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거의 등량 곡선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L 쉐입을 가져요. 그래서 생산함수가 자본과 노동의 미니멈으로 표시됐대요. 그때 등량 곡선은 우리가 자본을 보통 Y축에 두고 그 다음에 노동을 X축에 두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45도 직선을 먼저 그려줄 수 있죠. 그래서 이 45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꺾이는 L자 쉐입의 등량 곡선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등량 곡선이요. 음. 자, 그러면 비용 극소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기업이 어떤 정해진 생산량이 있어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떤 생산량이 있어요. 그 생산량을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소를 과연 얼만큼 투입해야 되는지, 노동과 자본을 얼만큼 투입해야 되는지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지금 그 타겟 퀀티티가 이 등량 곡선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런 점이요. 이런 노동과 자본을 과연 선택하려고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노동의 양을 조금 줄여도 생산량은 변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점이요. 이런 점도 선택하지 않아요. 자본을 살짝 줄임으로써 생산량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Q바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모든 점들이 전부 다 하나의 등량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요. 그래서 자본의 양을 살짝 줄이고 대신에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 극소화되는 그런 그런 생산 요소의 조합은 바로 이 꼭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꼭지점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자본과 노동이 같은 지점이죠. 자, 그래서 L과 K가 같아야 되고요.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는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는 L과 K가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L과 K가 같으면 우리가 생산함수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요. 정확히 그냥 L 또는 K죠. L과 K가 서로 같으니까요. 자, L이라고 만약에 써주면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생산량은 Q바죠. 자, 그래서 LC는요. 자, 큐바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동을 수요해야 되는지요. 사람을 얼마만큼 고용해야 되는지 그거는 바로 그냥 Q바가 되는 거죠. 왜냐면 L이 Q바랑 같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자본에 대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는요.
똑같이 Q바요. 그래서 Q바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을 각각 Q바만큼 이제 수요해야 되는. 자, 이게 바로 레온티F 생산함수의 특징이에요. 조건부 수요함수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가 않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리니어 테크놀로지. 만약에 생산 기술이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로 주어져 있으면요, L 플러스 K로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등량 곡선은 직선이 되죠. 자, 이렇게 직선이 되는데요. 자, 이거를 Q 바로 딱 놓은 다음에 K에 관해서 풀어주면요, 등량 곡선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Q바 K로 풀어주면요, K는 Q바에다가 L을 빼준 거야. 자, 그러니까 한 개의 기술 대체율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45도로 떨어지는 등량 곡선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 줄 수 있냐면은 등비용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같은 기울기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주면은 이 등량 곡선과 제일 먼저 만나는 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점이죠. 그래서 지금 검정색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RTS는 1인데요. 지금 요소의 상대 가격, 이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는 W over V죠. 노동의 유닛당 가격, 그러니까 사람당 얼마만큼 임금을 줘야 되는지 그게 분자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기회비용이요. V요. 자, 이게 바로 요소의 상대 가격인데 이게 바로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RTS보다 더 낮은 상황이에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은요, RTS가 지금 만약에 W over V보다 크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RTS는 노동이 과연 얼만큼 더 생산적인지 자본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우변에 나와 있는 W over V는 노동이 시장에서, 요소 시장에서 자본에 비해서 얼마나 더 비싼지요. 비싼 것보다 더 상대적으로 노동이 생산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자본을 전혀 쓰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K는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만약 갖고 있는 비용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사람을 고용하는데 이제 쓰이게 돼요. 자, 반대로요. RTS가 만약에 W over V보다 더 낮아요. 그럼 이제 노동이 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비싼 거죠. 생산성에 비해서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제 노동을 이제 0으로 선택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example에서요, linear technology의 RTS는 어떻게 되냐면요, RTS는 정의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자본의 한계 생산성으로 나눠준 거니까요. 여기서 정확히 1이 되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1이 W over V보다 더 크면은요, 그러니까 RTS가 요소의 상대 가격보다 더 크면은, 이 말을 다시 써주면은 V가 W보다 더 비싸면요. 자본이 더 비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K는 제로죠. 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본은 구입하지 말아야 돼요. 자, 반면에 노동은 얼만큼 구입해야 될까요? 노동은 지금 Q바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자본을 지금 0만큼 수요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노동은 이제 Q바만큼 이제 수요를 해야겠죠. Q바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Q 봐요. 자, 근데 반면에 만약에 RTS가 1보다, 그러니까 1이 그러니까 RTS죠. 이게 요소의 상대 가격보다 더 낮아요. 그 말은 결국에 노동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더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노동이 더 비싸다는 거죠. 죄송해요. 거꾸로 쓰니까 더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V가 W보다 이제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더 상대적으로 싼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LC가 제로가 되고요.
노동의 조건부 수요 함수는 제로. 한마디로 노동, 사람을 전혀 고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본만 고용한다는 거죠. 자본의 조건부 수요 함수는 Q바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각각 요소에 대한 수요 함수가 요소 가격에 영향을 받긴 해요. 그쵸? V가 W보다 더 크면은 그럴 경우 KC는 제로. 만약에 반대인 경우에 KC는 Q over bar. 그쵸?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알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제 조건부 수요함수, 요소 수요함수를 우리가 구하는지요. 자, 그래서 레온티에프 테크놀로지랑 리니어 테크놀로지일 때 각각 요소 수요함수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한번 알아봤고, 자, 그러면은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때 과연 요소 선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알아보면은요,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요.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우리가 등량 곡선을 하나 딱 주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기업이 원하는 생산량은 Q 바로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소의 상대 가격이 만약에 분홍색 라인으로 딱 주어져 있는데 가격이 변해서 기울기가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파란색 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금 노동이 상대적으로 싸진 케이스요. 또는 자본의 가격이 올라가지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케이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접하는지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접하는 점이 F0에서요. 이 점에서 F1으로 이동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죠. 지금 노동이 상대적으로 싸졌으니까 노동의 수요량을 기본적으로 늘리고요.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비싸졌으니까 자본의 수요량을 기본적으로 낮추는. 자, 근데 얼만큼 낮추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등량곡선이 과연 얼만큼 이렇게 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등량곡선의 커베이처랑 상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량곡선의 커베이처랑 관련이 있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바로 대체 탄력성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상대 가격 변화에 되게 이제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볼록한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럼 이제 상대 가격 변화에 되게 이제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의 이 9주차 슬라이드 16페이지로 가보면요. 자, 그럼 대체 탄력성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등량곡선의 이 커베이처가 되게 이제 큰 거죠. 그 다음에 대체 탄력성이 비교적 큰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등량곡선이 거의 직선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가격이 변화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변화할 때 얼만큼 자본과 노동의 그 수요하는 그 비율이 달라지는지요. 예를 들어서 대체 탄력성이 낮은 경우는 두 요소 간의 대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좀 더 상대적으로 비싸다 하더라도 또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자본과 노동을 어느 비율로 수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K over L 요소의 투입 비율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등량곡선이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생산 기술을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은 이때는 두 요소 간의 대체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얘기니까요. 이럴 때는 요소 가격이 싼 걸로 바로 이제 그 생산 요소의 변화가 이제 확 일어나는 쉬프트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요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자본과 노동을 과연 어떠한 비율로 투입할지 이 요소 투입 비율이 이제 확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확 변화하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는요. 대체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변화한다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체 탄력성이 이렇게 두 요소 간의 투입 비율이 생산 그 상대 가격이 변화할 때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화할 때 과연 투입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파라미터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대체 탄력성의 정의는 뭐냐면은 한 개의 기술 대체율이 1% 변화였을 때 과연 생산 요소 투입 비율이 과연 몇 퍼센트 변화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시그마 대체 탄력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다가는 RTS의 변화율을 넣어주고요. 한 개 기술 대체율이요.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생산 요소 투입 비율의 변화율을 이제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K랑 L이 요소가 그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되게 이제 최적화로 투입이 됐으면요. 가장 효율적으로 요소가 투입됐다고 했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 극소화의 조건 RTS가요. 요소의 상대 가격과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요. 비용 극소화 필요 조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요. RTS가요. W over R이랑 W over V랑 같아야 돼요. 자, 어떤 책에서는 이 자본의 비용을 R이라고 표시한 데도 있거든요. Interest rate을 이제 생각해서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V로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잠깐 좀 헷갈리네요. 근데 어쨌든 RTS가 W over V랑 같은 거. 이게 바로 이제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투입해야 되는지요. 그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RTS의 변화율을 자, 이 RTS랑 WV는 항상 같으니까요. 항상 같으니까 RTS의 변화율을 우리가 요소의 상대 가격의 변화율로 바꿔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는요. 우리가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K랑 L이 한마디로 각각의 요소가 가장 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위해서요. 과연 가장 효율적인 생산 과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가장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투입되는 비율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K랑 L이 가장 최적으로 선택되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세 번째로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꿔 써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체 탄력성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상대 가격이 1% 변했을 때 과연 기업의 생산 요소 투입 비율이 얼마만큼 몇 퍼센트 변화하는지가 바로 대체 탄력성이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 상대 가격이 변화할 때 기업은 투입 비율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변화된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데요. 한마디로 생산 라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생산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생산 요소가 과연 얼마만큼 대체 가능한지 이걸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되게 서로 간에 대체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요소 투입의 비율이 변화가 이제 되게 빨리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둘 간은 되게 이제 어느 고정된 비율로 컴퓨터 한 대랑 사람 한 대 이렇게 1대1 비율로 항상 필요하다. 그런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 요소 투입 비율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자, 그래서 대체 탄력성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2에서, 자, 그래서 9.1, 이제 9.1에서는 이제 조건부 수요 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요.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 조건 RTS랑 생산 요소가 같다.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대체 탄력성의 관계.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단기에서 과연 생산 비용이 어떻게 이제 정해지는지 거기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단기랑 장기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생산자 이론에서요. 이거는 뭐였냐면은 단기에서는 어떠한 생산 요소 하나가 한마디로 컨트롤이 불가능한 경우죠. 생산량을 조절하는 데 불구하고 어떠한 생산 요소는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장기에서는 두 생산 요소 모두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동과 자본을 갖고 생산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단기에서 자본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근데 장기에서는 둘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일단 단기 총 생산 비용을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총 비용 함수를 먼저 정의할게요. 총 비용 함수는 뭐냐면은 일단 지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노동과 자본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하면요. 그럼 만약에 노동을 L만큼 수요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W만큼 각각 W만큼 임금을 줘야죠. 그 다음에 자본을 K만큼 수요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본의 유닛 프라이스인 V를 곱해줘야죠. 자꾸 R과 V랑 헷갈리네요. 자, 근데 어쨌든 자, 요게 이제 총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L과 K를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Q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최적으로 선택을 하니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부 수요 함수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W에다가 LC, 자, LC는 W랑 V랑 Q바에 관한 함수인데요. 그 다음에 K에다가 자본에 대한 조건부 수요 함수를 이제 대입해 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총 비용 함수예요. 총 비용 함수는 자, 이렇게 노동이 얼마인지, 사람을 고용하는데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자본을 고용하는데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지금 목표 생산량은 얼마인지, 이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를 갖고 가긴 너무 복잡하니까 노동 임금이요.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본의 비용 역시 정해져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W랑 V를 딱 지금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냥 Q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자, 원래는 기업의 목표 생산량은 Q 바로 이렇게 딱 Q랑 다르게 표시해 줬는데 그냥 위에 있는 이 어퍼바 지워가지고요. 그냥 Q. 자, 요게 바로 이제 총 비용 함수예요. 자, 근데 단기에서는요. 단기에서는 지금 K를 선택할 수가 없죠. Q바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수요 함수 KC만큼 자본을 고용했어야 됐는데 단기에서는 K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이렇게 K바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KC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 뒤에 거 지워주고 K가 딱 써져 있게 이렇게 딱 써주면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단기에서 총 비용 함수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Q에 따라서 생산량이 뭐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생산량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단기에서 총 비용은 WLC에다가 그 다음에 V에다가 K반대요. 여기서 K반은 단기에서 자본을 지금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요. 자본에서 고정된 양을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LC는 지금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을 얼마만큼 고용할 건지.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생산량에 따라서, 목표 생산량이 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변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고정된 거죠. 자, 우리가 뒤에 거, 고정된 거를 이렇게, 고정된 부분을 한마디로 산출량. 지금 기업의 목표 생산량이 뭔지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총 고정 비용, Total Fixed Cost, 그래서 줄여서 TFC라고 불러요. 총 고정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example이 바로 매몰 비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하나 렌트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피스텔 딱 갔더니 그 소유주한테 갔더니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에다가 월세를 60만 원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오피스텔 빌려야 되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총 고정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총 고정 비용을 넣을 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학 원론 시간에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오피스텔 비용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산활동에 있어서 제가 거기서 직접 생산활동 그 오피스 안에서 생산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지출되는 비용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매달 일단 1,000만원 2년간 보증금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매달 6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총 고정 비용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왜냐? 일단 우리가 항상 비용을 생각할 때에는 기회비용을 생각해 줘야 돼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한테 또 제가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요. 그럼 제가 60만원 월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보증금 1,000만원, 그리고 보증금 1,000만원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대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3%라고 하면요. 그럼 1,000만원에 3% 30만원. 매년 30만원, 30만원, 총 60만원이 저의 총 고정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 비용을 얘기할 때 보통 매몰 비용 얘기하는데요. 매몰 비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용, 한마디로 또는 회복될 수 없는 비용, 그래서 irreversible 또는 unrecoverable, recoverable cost라고 얘기하죠. 자, 돌이킬 수 없는 또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산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다음에 제가 얼마만큼 생산을 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바로 총 고정 비용이요. 하지만 총 가변 비용은 이제 산출량과 이제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되죠. 노동을 과연 사람을 얼마만큼 제가 고용할 건지. 만약에 생산량이 타겟 퀀티티가 높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그만큼 많이 고용해야 되죠. 그래서 총 가변 비용은 증가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사람 고용할 필요 없을 경우, 그럴 때는 가변 비용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는 총 비용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더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량에 따라서 이 각각을 그려주면요. 총 비용 곡선 같은 경우는 산출량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Y축에, 그 다음에 산출량을 X축에 이렇게 둔 다음에 총 고정 비용 그려주면은 이건 이제 이렇게 수평선이 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총 가변 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이렇게 형태를 띄어요. 그러면 총 비용 곡선은 이 두 가지를 더해준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더해준 거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 총 비용 곡선과 총 가변 비용 곡선의 이 갭이요. 바로 TFC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 비용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평균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비용을 얼만큼 생산했는지 그걸 Q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총 평균 비용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수준의 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 한 개당, 총 생산량 하나당 과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됐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TC는 아까 총 고정 비용과 총 가변 비용을 더한 거니까요. 이걸 각각을 Q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거, 총 고정 비용을 Q로 나눠준 거, 이거를 평균 고정 비용, Average Fixed Cost, 그래서 AFC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총 가변 비용을 Q로 나눠준 거, 이거를 평균 가변 비용, 그래서 Average Variable Cost, AVC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평균 고정비용 곡선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전에 고정비용이라는 건 산출량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상수인, 변하지 않는 그런 비용이니까요. 산출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AFC는 이렇게 높고요. 그 다음에 산출량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이렇게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위에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아래 분모만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근데 평균 가변 비용이요. AV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높다가 그 산출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다시 어느 정도 산출량을 더 증가시키면은 다시 또 증가하는. 그래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왜 처음에는 감소하냐면은 생산량을 늘려도 감소하면은요. 어느 정도는 사람 한 명이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제가 한 명에서 두 명 고용할 때 서로 간에 peer effect
또는 시너지 이펙트가 되게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100명 정도 고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때 얘기했던 감독 비용이나 경영 비용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평균 가변 비용이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U자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균 비용 곡선은 이제 요 빨간색 점선 AFC랑 파란색 점선 AVC를 다 더해준, 수직으로 더해준 그런 곡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을 또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한계 비용은 이제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더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요. 자, 그래서 한계 비용은 이 total cost를 Q로 미분한 값이 돼요. 그래서 total cost를 Q로 미분하면은 총 비용은 아까 총 고정 비용에다가 총 가변 비용 더한 거니까요. 근데 총 고정 비용은 생산량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MFC 한계 고정 비용은요. 여기서 제로가 돼요. 생산량을 더 한 단위 늘린다 하더라도 고정 비용이니까요.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니까 변화량은요. 그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제로겠죠. 그래서 한계 비용은 한계 가변 비용과 서로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계 비용과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은요. 자, 일단 그래서 total cost 그 한계 비용이라는 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한계 비용은 우리가 총 비용 곡선이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 총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분의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미분의 개념이라는 거는 X축에 있는 게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축에 있는 게 과연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X축에다가 산출량을 두고 Y축에다가 비용을 뒀으니까요. 결국 한계 비용이 의미하는 거는 산출량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총 비용이 과연 얼만큼 더 증가했는지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한계 비용 marginal cost 그래서 MC예요. 자, 근데 MC랑 평균 비용 관계는요. 평균 비용과 하고는 서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이 평균 비용은 항상 이 한계 비용은요.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의 가장 최저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요. MC는 항상 AC,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 이게 총 비용의 평균인지 아니면 가변 비용의 평균인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평균이 들어가는 거에 가장 최저점, 미니멈 포인트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아마 경제학 원론 맨큐의 경제학으로 공부했으면은 이게 왜 그런지 거기에 관해서 example 기억날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던 example은 뭐냐면 GPA랑 여러분들의 총 그 평량 평균이요. 그거랑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번 학기에 들은 학점 그거와 이제 비교하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평량 평균이 3.5예요. 근데 제가 이번 학기에 3.8을 받았어요. 총 평량 평균보다 지금 현재 받은 학점이 더 높아요. 그럼 평균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평균이 증가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에 들은 거를 marginal cost, 그 말에 추가적으로 들은 학점이니까요. 한계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더 크다? 그러면 평균이 증가하고요. 반면에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더 낮다? 그럼 평균은 더 감소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verage가 과연 언제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average를 q에 관해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의 미분값이 0보다 크다? df가 x로 미분했더니요. 0보다 크다? 그럼 x에 관해서 증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f가 증가한다는 거죠. increasing.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그러면은 f가 이제 x에 관해서 감소한다는 거죠. decreasing.
자, 요걸 갖고서 우리가 average가 과연 Q에 관해서 언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Q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AC는 total cost를 Q로 나눠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미분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함수 두 개가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x에 관해서 미분하는지요. 자, 이거 생각해 보면은 gx의 제곱을 아래다 써주고 위에다가는 분자 미분한 거 거기다 분모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한 거요. 거기다가 분자 곱해주죠.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TC over Q. 자, 요거를 이제 Q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요. 그러면 이제 분모에다가 Q 제곱 써줘야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TC를 먼저 미분해줘야죠. Q에 관해서요. 총 비용을 Q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우리가 MC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Q 곱해주고요. 분모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해준 거 1. 그 다음에 분자 곱해준 거 TC.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분자를요. 약간 조정해 주는데요. Q를 앞으로 빼내요. 그러면은 남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MC 남죠. 근데 뒤에는 지금 Q가 없는데 Q를 앞으로 빼내주면은 TC를 Q로 나눠줘야죠. 그게 뭐냐면 바로 AC죠. 그리고 아래 Q제곱. 자, 이렇게 써주고 나서 보면은, 자, AC를 Q로 미분해 준 게 바로 여기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언제 0보다 클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average가 Q에 관해서 증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MC가, 그래서 지금 Q랑 Q제곱, 이건 둘 다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MC가 AC보다 더 작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MC가 AC보다 더 작으면요. 그러면 이제 DAC, DQ는요. 평균을 Q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는 0보다 작게 되겠죠. 왜냐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이제 음수가 되니까요. 반대로 MC가 AC보다 더 클 때는요. 그때는 이게 이제 미분한 값이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AC는 증가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자, 여기 그래프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AVC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맨 처음에 일단 그냥 AC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럼 AC 먼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D점까지요. 이 D점까지는 AC가 MC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AC가 더 크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AC는요. 평균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 D점까지는 이렇게 감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D점을 통과하면요. 그때는 MC가 더 크죠. AC보다. 그러니까 이 분홍색 방향으로 부등식이 바뀌게 되죠. 그때는 AC, Q에 관해서 미분한 게 0보다 커야 돼요. 그 말은 결국에는 AC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MC랑 AC랑 정확히 같은 점이 언제냐면은 AC가 0인 거, Q에 관해서 미분한 게 0인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제일 이렇게 최저점을, 평균의 최저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9주차 슬라이드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어요.